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끼어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엄석대가 사라진 겁니다. 미일 정상회담 출국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 나라 통화를 마음대로 약세로 만들고 싶다. 그게 환율 전쟁의 모토입니다. 중국이 이제 금방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조업 기업들한테 타격을 크게 주고 있어요. 중국은 성장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제조업 쪽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죠. 분산 투자는 항상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들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시경제를 보는 가장 정확한 시간, 월간 오건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이어서 나눠보죠. 엔화가 오늘 그 달러 엔이 150엔대에서 계속 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은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요즘 일본 은행 쪽이나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코멘트 중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의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우에다라는 분인데 그 이전의 총재가 구로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구로다라는 분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엔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결국엔 좀 과한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엔화가 한 130엔까지는 좀 강해질 것 같다.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 시간을 두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 같은데 이제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서 그거는 뭐 당장 나타날 문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날 문제라서 크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갑자기 생뚱맞게.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거든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자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못 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일본 경제 자체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일본 경제이긴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을 때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거야. 이걸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쪽에 패를 본 거라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리 인상 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못 하겠는데? 이 생각을 저변에 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구로다 총재가 얘기한 거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려도 많이 못 올리네? 이 생각이 들면 한 번 올리더라도 그 효과가 세지가 않은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번 내릴 때 확 내릴 거니까 이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포문을 열어서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문을 열어도 되게 천천히 갈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리고 가더라도 되게 불안불안하게.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니까 거기도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하이어 for longer 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오히려 올려갔거든요. 그럼 이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엔화 강세를 훅 하고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엔화가 약세잖아요. 엔 약세를 계속 놔두면 이게 수입 물가를 높이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요. 그럼 강세가 좋지 않냐? 엔 강세로 갔을 때 일본 경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본 수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 강세도 싫고 약세도 싫다는 얘기는 일정한 밴드에서 안정되는 거 원하겠죠. 근데 잠깐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막 이제 비닐봉지가 이게 하늘에 떠 있어요. 얘를 위로 올리는 게 쉬울까요? 내리는 게 쉬울까요? 가만히 놔두는 게 쉬울까요? 가만히 놔두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겠죠. 예. 가만히 놔두는 게 톡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신경을 써줘야 되니. 힘도 조절 잘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를 한쪽에다 유지시킨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뭘 하고 있냐면 미일 정상회담을 4월 10일 날 했거든요. 근데 미일 정상회담 출국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엔화 환율이 좀 불안불안한데 G7하고 얘기할 거라고. 아니 왜 일본 엔화 환율을 왜 G7 국가들하고 왜 얘기할까? 이게 다른 나라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 중에서 누가 많이 도와줘야 되냐? 엔달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그 일본 은행도 네. 그 달러 팔고 싶어도 달러 네네. 팔아서 적절한 엔화 약세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자기네들 의지만으로는 못 하잖아요. 뭐 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네네. 국제사회 눈치도 네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약한 엔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보겠다는 그렇죠. 네. 건 거네요. 일단 결국에는 그 두 가지가 맞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내 나라 통화를 마음대로 약세로 만들고 싶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환율 전쟁이거든요. 니네 통화만 약세 만들어서 수출을 잘하려고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제일 가만 안 있으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아니 우리도 수출해야지 왜 니네가 다 수출하고 우리는 계속 빚내서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환율 전쟁의 모토입니다. 그럼 일본이 그냥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엔 비닐봉지를 위에 놔두려면 개입을 수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개입 수시로 할게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개입 잘못하다가는 환율 조작국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상황이 여차여차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합의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G7하고 토의를 한다 내지는 미국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엔화 환율하고도 어느 정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엔화의 과도한 약세, 과도한 강세 둘 다 원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의 협조가 되게 필요하니까 그걸 지금은 좀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옛날도 생각나네요. 아베랑 트럼프 만났을 때 그렇죠. 아베가 트럼프 앞에서 개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조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베노믹스 딱 할 때 그때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적절한 엔화 약세 가져가기 위해서 외교적인 어떤 이제 행동도 하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시장 원리도 있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또 맞닿아 있다 보니까 국제 간의 공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조가 될 수도 있고 이 공조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본 정부가 안정이라는 걸 엔화의 안정이라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마 다른 국가들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럼 현 수준에서 엔화가 단기적으로 확 강해진다? 이런 거 기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일본 경제에 대한 좀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증시가 요즘 살아나는 모습도 네. 보였고 그래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30년 탈출해서 뭐 잘 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 경제의 약간 위험 요소? 네. 국민들이 가난하다. 내수에서 조금 더 돈을 잘 안 쓰고 네. 임금 성장률도 좀 정체돼 있고 네. 그 내수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일본 경제의 성장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좀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성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어요. 그냥 성장이라는 거는 일부가 그 성장을 하드 캐리하는 거죠. 어거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일본 사람들이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게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N 약세를 만약 만들게 되잖아요. N 약세가 과도하면 수출은 잘 될지 모르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임금 같은 경우도 일본의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대기업들의 임금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어떠냐?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대기업들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는 높아졌는데 임금이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의 소비가 상당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의 내수 경제에는 침체를 갖다가 가리키게 되고 실제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주식시장하고는 별개로 성장률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의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려워질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서 과도한 엔약세를 만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엔약세를 제어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단계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단계, 천천히 그렇게 해서 엔화를 안정시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여전히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려운 게 주가가 올랐다고 성장이 좋아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네. 주 중국 경제 네. 좀 보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중국 경제 지표는 조금은 좀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과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네.
점점 특히 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우리 원화랑 좀 점점 동조화되는 형상도 강해지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국을 바라볼 때 안 좋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중국이 이제 금방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금 연 5%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그 통계 자료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5%인데요. 5%면 높은 거잖아요. 꽤 높은 거거든요.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도 높죠. 근데 옛날에는 사이즈가 작았잖아요, 중국에. 지금 중국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하긴, 그렇죠. 거기서도 5%를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예, 문제죠. 그럼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5%다라고 하는 것 자체,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중국이 좀 어떤 쪽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의 내수가 안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축이 뭉쳐져 있고, 그래서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온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도 있다. 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아까 올라온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작년 4분기부터 바닥을 치고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 보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부동산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뛰겠죠. 대신에 부동산 쪽으로 부채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머지않아서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닐까요? 계속 이쪽에 돈을 때려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이라는 건 언제든지 뇌관이 되니까 중국 경제에는 여전히 큰 불안 요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다 계속 부양책을 때려 넣을까? 아니면 무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쪽에다 돈을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제조업 쪽에 그렇죠. 조금 넣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잠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제2의 차이나 쇼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요? 1차 차이나 쇼크가 있었고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거든요. 그럼 1차 차이나 쇼크가 뭐냐면 중국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에 물건을 쏟아냅니다. 그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렇죠. 세계의 공장에 대해서 엄청난 물건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물건을 만들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여기 장사를 해요. 장사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 좀 다녀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수요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디플레이션.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것도 수요가 있어야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수요가 약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었을까? 공장이 됐을까? 국내 수요 말고 대외 수요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수출에 포커스를 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게 1차 차이나 그렇죠. 쇼크였죠. 근데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대국인데 인구 15억인데 미국 경제 안 좋아지니까 전 15억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대외 성장 의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달러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내수 대국으로 소비 대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시진핑이 들어와서 중국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약간은 내수 소비 성장도 같이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절상을 받아들이고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부동산 버블도 그래서 나타난 건데 지금 이게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봉쇄로 인해서 소비가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수 성장에서는 지금 쉽지가 않아 보이죠. 여기다 계속 돈을 때려 넣을 거냐 아니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볼 거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소비가 약한데 제조업을 부양을 하면 제조업에서 물건을 쏟아내겠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그 많은 남은 물건을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1차 쇼크 때는 네. 그때 중국이 집중했던 제조업은 조금 네. 이제 수준이 낮은 네. 그런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2차 쇼크 때 집중하는 제조업은 조금 첨단 산업 하이엔드죠. 하이엔드 쪽입니까? 네, 아. 하이엔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 뭔데?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 뭐 샤오미의 전기차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태양광 유럽의 태양광 업종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이 그렇죠. 중국의 기술력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증거가 하나 나온 게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갔잖아요. 네, 최근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오딩을 써요. 중국에서 이 제조업 제품을 첨단 제조업 제품을 중국의 수요 이상으로 쏟아내서 공급 과잉을 만드니까 그 공급 과잉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조업 기업들한테 타격을 크게 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공급관이 만들지 마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지금 쏟아내는 하이엔드 제품들이 타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타격이 되니까 가서 제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줄이겠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의 포커스를 내수보다는 이제 제조업 수출 쪽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의 제조업이 좋아지면은 제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작년 4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돌았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결국엔 미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가거든요.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유가가 올라간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조업 쪽으로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위안화의 절상을 가리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위안화가 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중국이 수출을 원한다면은 절하되는 걸 원하겠죠? 위안화가 지금 약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다. 의도적이라기보다도 결국에는 굳이 절상을 할 필요가 없죠. 무리수를 둬서. 이 초반은 예전에는요. 다른 나라 통화 다 약세로 가는데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위안화가 절상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었을 때는 중국은 성장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제조업 쪽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게 저는 1번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환율 사이드에서 좀 나타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너지고 있는 건 팩트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 안 좋아요. 맞거든요. 근데 이래서 망할 것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쪽에서 지금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도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계 경제에는 어느 정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게 1번인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도 그런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 같다라는 게 2번. 예, 그래서 최근 중국의 변화는 좀 이렇게 제2차 차이나 쇼크라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워딩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제조업에서 활로를 찾아보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했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껏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뭐 수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득을 얻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하고 경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고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성공한다는 전제를 까신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했지만 이제는 중간재를 수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이.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중국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합국인데 상대편이 좋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빠르게 좀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요인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점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전쟁 좀 얘기를 좀 해보고 네네. 싶어요. 요즘 유가도 많이 튀고 있잖아요. 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네네. 계속 이렇게 유가가 튀면 투자 환경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게 21년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다음부터는 중동에는 힘의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졌고요. 그 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23년도에는 저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죠? 기습 공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또 다르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하마스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쪽까지 건드리다 보니까 이란하고의 갈등 관계도 지금 좀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같은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제압을 했을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이거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자기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커질까봐. 이게 나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질까봐 건드리려고 하지 않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를 보면서 미국이 한 건 빨리 제압해 이게 아니죠. 살살하면 안 될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돈 쓰기 싫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싸움을 어떤 때는 해줘야 되는데 네. 계속 피해요. 그럼 상대편이 쟤는 싸움을 피하는구나.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미안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때려도 되겠네. 그래서 지금은요. 지정학적 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보다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그리고 일어난 지정학적 분쟁이 잘 해결이 안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금방 끝난다는 얘기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그렇죠. 거의 2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후티 반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후티 반군 제압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점점 아직까지도 확전되어가는 그렇죠. 양상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의 대사관을 공습하게 되면서 이란의 영토를 공습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갈등이 커지죠. 이란이 끼어들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끼어들게 되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동의 경찰 역할을 했었던 미국이 이 헤게모니를 놓게 되면서 각각이 이제 한 반에 보면은 싸움 잘하던 애가 딱 교통 질서를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걔가 빠져요. 엄석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그 반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전쟁이 뭐 계속된다 이런 것보다도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게 지금의 지정학. 상시 변수가 되어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예.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는 총선이 어제 끝났는데 국제 정치 이슈도 잠깐 이제 짚어보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고 네네.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조금이라든지 네네.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좀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경합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의 아이디어는 생각 자체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왜 세계 경찰이냐.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가 예, 그렇죠.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방위비에서도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저는 방위비보다도 더 큰 이슈는 관세 같아요.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이 물건을 사주는데 그럼 너네도 이만큼 사든가 아니면 관세 내든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높여서 우리의 예. 가격 경쟁력이 낮춰지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60% 관세 때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중국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에도 우방국에도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우방국에 우리나라는 면제를 해줄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되겠죠. 예. 그러면 없었던 변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 참 그 트럼프 재임 시절에 참 마켓 볼 때 어려웠던 게 예측 불가능성이었거든요. 계속 트위터 봐야 돼요, 저희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나오니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을 줘요. 금융시장도 새로운 거 만나잖아요. 평생 못 보던 거 만나면 기가 막히게 가격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구하고 만나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달이 4월이지 않습니까? 5월, 6월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클리어런스가 생겨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아마 제 생각엔 더 팔로우업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 정리하면 결국 고금리의 장기화,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더더군다나 하반기에는 환율 전쟁이라든지 유가도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와서 투자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담아야 할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자산을 골고루 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자산이 있다거나 이쪽 측면을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주목하지 않는 자산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정보가 많이 열렸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미국 국채나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산 투자는 항상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 그 뒤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달러라든지 금과 같은 자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안전자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고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걔네들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삼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완전히 비워놓으면 또 다른 환경이 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완전히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환경 같은 게 너무 빠르게 변할 때 이런 삼체와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비어져 있었던 자산들, 금과 달러 같은 기존의 주식 채권이 커버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채워주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쳐야지 상황이 돌아올 때마다 각각의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점점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려면 그렇죠. 그만큼 다양한 또 자산을 담아야 하는 거고 네네. 또 막연히 다양한 자산을 담는 것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초적인 정보를 뭐 알고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건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자산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움직임들을 앞으로 저희 월간 오건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오건영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